네, 오늘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특강 논문 작성 과정의 지도를 맡은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박사를 받고 삼성 SDS랑 전자와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한 얘기는 연구 주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 연구 프로포저를 어떻게 쓰는 것인가. 프로포저라고 하는 건 결국 논문의 서론을 얘기합니다. 서론. 그래서 내가 이 연구 주제를 잡았는데 왜 이 연구 주제가 중요한지를 서론에 쓰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주제 선정과 프로포절 작성을 같이 설명드린 겁니다. 이 두 개를 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 주제를 선정했고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를 서론에 여러 문단으로 구분해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성이 부각된 다음에 이 중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본론을 작성한다. 이 내용을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얘기할 거고, 그래서 어제 얘기에서는 이런 참고할 DBP나 키스 아니면 여러 가지 구글 스칼라 등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나 내 관심사를 검색할 수 있다. 그 검색된 결과를 사용해서 이 문제가 나 혼자만의 관심사인지 사회적인 관심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분들 연구 주제가 SJR과 같은 홈페이지에서 각 주제마다 저널들의 랭킹이 좀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좀 탑 저널들에 있는 글들을 참고하면서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실제로 탑 저널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구나, 아니면 유사한 문제를 많이 보는구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중요한지 아니면은 연구 주제로서 충분히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을 읽는 방법은 무조건 인트로덕션을 보지 마시고 일단은 애스트랙과 리절트부터 보고 그런 다음에 그 방향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논문, 내가 작성돼야 하는 논문과 방향이 유사하다면 그때부터 세부적인 메소드와 디스커션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과 같은 목차, 어떠한 목차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제목 작성법, 저자 작성법, 그리고 요약과 키워드 작성법 내용도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번째 서론을 어떻게 쓰는가, 결국 내가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얼마나 고민했는가를 표현하는 게 연구 프로포절이에요. 특히 제가 이 연구 프로포절을 얘기할 때 인문사회와 달리 이공계는 연구 주제 선정과 연구 프로포절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유가 이공계는 연구 문제와 해결법이 끊임없이 수시로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문사회계와 좀 달리 과거에 어떤 연구들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쓰진 않아요. 단, 과거 연구를 상세하게 쓰기보다 내 문제가 왜 중요한지 굉장히 핵심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더욱 뗄 수가 없습니다. 인문사회계는 상대적으로 그 문제나 해결법이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의 연구 결과를 많이 참조하고 연구 주제가 사실 연구 주제 선정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쉽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공계는 문제가 끊임없이 바뀌고 해결법도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 주제 선정과 프로포절 내용은 일관돼야 하며 내용이 좀 더 간결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로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가 좀 이런 내용이었죠. 선행 연구의 필요성. 이공계는 보통 키워드라고 하죠. 키워드들이 한 5개, 6개 있으면 각 키워드마다의 선행 연구, 그리고 이런 선행 연구를 토대로 했을 때 내 연구가 왜 중요하고 내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결하게 씁니다. 그리고 논문의 구성을 쓰면서 보통 마무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공계는 과거 연구가 없을 수 있어요. 코로나 연구와 같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 인문사회계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를 많이 다루지만 이공계는
이렇게 나오지 않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문제들이. 그런 건 서론을 길게 쓸 수가 없어요. 서론 연구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간략하게 기존 선행 연구가 무엇이고 내 연구의 목적이 왜 중요한지를 굉장히 임팩트 있게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구조는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 이게 다 포함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연구의 배경, 그리고 내 문제가 기존 연구들 대비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존 연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그걸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결국 내 연구의 결과가 어떠어떠하다 라는 내용으로서 좀 더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으로 해서 마치고요. 이론적 배경은 스킵을 하고, 자, 오늘부터 할 내용은 33명이네요, 여전히. 자, 안 들어왔는데, 자, 초고 작성. 진짜 본론을 작성하는 겁니다, 본론. 본문을 쓰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나는 실제 본문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쓰는 겁니다. 해결. 그 내용 하나씩 보면, 자, 여기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는 이 아래 내용이 더 좋긴 한데, 자, 관심 분야와 주제가 선정되었다는 가정하에 본론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사실 주제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제 지도하는 학생들도 주제를 제가 정해주길 바라고 가만히 있는 학생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왜냐면 그게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 거. 하지만 첫 시간에 했던 주제 선정은 좀 한계가 있어요. 너무 특히 이공계는 교수들이 다 지정해주는 게 한계가 좀 있어서 앞에서 했던 수업 내용으로 좀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건 오늘 내용은 관심 분야와 주제가 고정되었다는 가정하에 선행 연구를 고찰했고 그걸로 연구 문제를 이제 도출하는 겁니다. 즉, 좀 더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본론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본론에 뭐가 들어갑니까?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연구 데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아니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겁니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사실 내가 확보했어요. 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데이터가 품질이 어떤지를 좀 봐야 돼요. 너가 모았다고는 하는데 그 데이터가 뭐 마냥 너만 믿고 좋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데이터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을 좀 포함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내가 해결법을 어필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론을 설계할지를 상세하게 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쭉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이 내용을 간략하게 좀 읽어볼게요. 자, 피겨 1, 이렇게 연구 방법을 그림으로 요약하기도 하는데 피겨 1에 보면 전체적인 연구 방법을 도식화했다. 이번 연구는 데이터 각 후보자, 이게 지금 선거 내용이거든요. 선거 내용. 선거에서 각 후보자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득표율을 예측하는 단계가 이렇게 돼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뭐 22만 건의 댓글을 수집했고 댓글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삭제했다. 그리고 용어가 이상한 것들은 정교화를 거쳐서 정리를 했다. 그런 다음에 뭐 빈도 분석, 연관성 분석을 해서 후보별 이슈를 파악하고 후보한테 긍정적인 이슈인지 부정적 이슈인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예측 알고리즘을 써서 실제 예측과 실제 득표율을 비교해서 성능을 확인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써있는 예제를 찾느라 이 선거를 찾은 건데 난 데이터를 뭘 썼고 데이터는 어떤 특징이 있고 나는 어떤 방법론으로 결과 도출할 거야 를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실제 이걸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도록 이제 상세하게 쓰는 내용을 봐야 돼요. 이건 오버뷰고
오버뷰. 실제는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상세화로 될 겁니다. 아마 오늘 강의는 예시가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어떻게 상세화를 했는지. 자, 보겠습니다. 연계부터 보면, 자, 데이터를 사실 여기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이 세 가지를 표현했지만, 우선 22만 건 댓글 수집했다라고 하면, 자, 제가 어제 강조했던 내용 중에 뭐냐면, 논문을 쓸 때 논문은 처음 이 논문을 보는 사람도 다 따라할 수 있게 써야 된다고 했죠. 근데 22만 건 댓글 수집했다라고 하면 따라할 수 있나요? 못한다고요. 나는 어디에서 어떤 댓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집을 했고 그거를 로우수로 확인해 봤더니 그 로우수가 22만 건이었어 라고 해야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연구 데이터는 누구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획득 과정까지 전부 다. 내가 만약 실험을 했다. 실험을 어디에서 어떤 기계로 그 기계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는 얼마고 소프트웨어 버전은 얼마다. 버전에 따라서 추출되는 오류가 다를 수 있어요. 그 버전을 사용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실험을 했다. 이걸 똑같이 하면 똑같은 데이터를 얻는다. 라고 상세하게 써야 됩니다. 논문에 따라서는 좀 바이오 쪽이나 이런 데는 사실 데이터 확보하는 실험 자체가 논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상세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데이터 사용이 라이센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라이센스 문제라는 거는 그냥 다운받아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결국 누구나 확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구 데이터의 특징, 누구나 데이터의 패턴을 알 수 있게 설명, 결국 상세하게 쓰라는 거. 상세하게. 자, 정답은 없는데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써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건지 좀 보게 될 건데 이런 거예요. 나는 18세 이상의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렇죠? 특정 기준, 인터넷에 접속했던 사람들만 뽑아냈어. 그런 다음에 인터넷 접속해서 무언가 피드백을 오는 사람을 추렸더니 2,500명이야. 그런 다음에 해외에 있는 사람 102명 빼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 10명 빼고 난 분명히 18살 이상 수집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18살 미만이 있어. 7명 빼고 빼는 거야. 그랬더니 줄었어. 2,400명. 그런 다음에 데이터에 빈칸이 좀 있어. 어떤 사람들은 웨이트가 없고 어떤 사람은 헤이트가 없어. 그런 것들 뺐더니 나는 전체로 총 2,381명의 18세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상세하게 쓴 예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왜 이런 걸 뺐는지도 써야 돼요. 왜 이런 데이터를 뺐는지. 상세하게 쓰는 게 필요합니다. 기준을 써야 되고 이런 게 데이터의 수집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나는 데이터 수집, 웹 크롤링을 써서 9일 동안 네이버 뉴스 기사 중 19대 대선을 검색한 기사에 대한 댓글들만을 모았더니 22만 건이다. 그렇죠? 22만 건. 그리고 각 날짜별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각 날짜별로 수집한 데이터 댓글의 개수를 써놓은 거예요. 다 합하면 22만 건이다. 나는 약 10일 동안에 매일매일 댓글을 수집했다. 라고 상세하게 쓴 겁니다. 이렇게 써야지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나 봐도 이 데이터를 똑같이 수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상세하게 데이터 수집 내용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지금 이제 보는 내용은 뭐냐? 지금은 데이터 수집을 얘기했다면 데이터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데이터 특징. 성별을 봤더니
남성은 뭐 29명, 여성은 75명, 나이로 봤더니 20대가 47명, 30대가 46명, 이런 것들. 교육 수준, 뭐 하이스쿨, 컬리지 구분해서. 그리고 뭐 어디 사는지, 시티에 사는지, 스몰 미들타운에 사는지, 컨트리 사이드에 사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정답이 없어요. 데이터 특징은 최대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문 버전이긴 한데 내려쳐. 자, 나는 뭐 코비드 19을 수집하기 위해서 뭐 2020년 마르치 9부터 20일까지 수집을 했다. 어디에서 수집을 했고 페이션트는 4,997명이었다. 최대한 누구나 읽으면 다 따라했을 때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데이터가 있다. 이 아웃컴 이라고 쓰죠. 자, 위의 내용은 어떻게 데이터 수집할까? 수집된 데이터는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해주는 거고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죠. 4,997명의 환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감염된 사람이 있었어. 이 중에서 18세 이하는 빼고 했더니 1,200명이 빠졌고 나는 641명의 감염자를 대상으로 했어. 그리고 투약 자체를 했을 때 뭐 죽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케이스로 남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ICU 어드미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 사람은 감염자 아니면 죽은 사람을 비교해서 뭐 성능을 확인하던가 하겠죠.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심지어 여기 설명 보면 이런 것도 있죠. figure. 아니 본문에 이미 써 있는데도 이 표의 그림 설명에도 또 설명을 또 씁니다. 이건 그냥 배려예요. 배려. 지금 배려가 무엇이냐면 어디에 눈을 가더라도 설명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 뭐 그런 샘플들 볼 건데 샘플 설명 뭐 이런 게 예시인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집을 했고 뭐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뭐 이런 얘기 써 있고 각 변수는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된 건지 그리고 만들어진 변수는 무엇이다 뭐 이런 얘기가 쓰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에 대한 데이터인데 뭐 S&P 500, 뭐 나스닥 이런 것들을 기호로 이렇게 썼고 이거의 평균은 얼마고 평균 편차는 얼마고 스퀴니스, 커터시스 이런 걸 보면서 데이터의 패턴을 간접적으로 알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건 아닌 것 같지만 ADF 이런 통계량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데이터가 뭐 극단치는 없는지 안정성이 있는지 아웃라인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동네마다 보여주는 일반적인 관리가 많이 달라요. 학과마다도 많이 다르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련된 연구를 참고해서 어느 정도로 데이터를 설명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거기에 얼라인해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뭐 바이오도 보고 아니면 뭐 엔지니어도 보긴 했는데 방식은 다양합니다. 이런 그림도 많아요. 뭐 한 50개 시장에 대한 이건 암호화폐 데이터인데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그냥 시계열 그림을 많이 보여줍니다. 데이터 특징을. 이런 것도 많이 참조할 수 있고요. 그 분야마다 많이 달라요. 어떻게 데이터 설명하는 게 그 분야의 독자들이, 그 분야의 교수님들, 그 분야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마다 데이터의 패턴을 보여주는 방법은 이런 그림, 아니면 이런 표, 아니면 이런 수식, 아니면 이런 뭐 이렇게 도식화, 이런 테이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든 그 데이터의 패턴을 반드시 포함해야 그 데이터 자체를 신뢰합니다.
이걸 포함하지 않고 내가 수집했다. 믿어라. 다 리젝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이거 맞으면 뭐 그런 거랑 똑같죠? 나만 믿고 따라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사실은. 우리끼리 그냥 속된 말로 했을 때. 그런 건 없잖아요, 사실.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얼마만큼 정확한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이상한 데이터는 없는지, 간접적, 직접적으로 그림 또는 통계량으로 많이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그림들도 있는데, 이건 바이오 쪽이라서 패스를 할게요. 예, 뭐 사회, 소셜 사이언스 쪽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 있더라? 네, 코로나 관련. 코로나 진행 정도를 시각화로 표현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고 실제 며칠부터 며칠까지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워딩으로 코로나를 알고자 하는지 상황을 그리고 진행 과정을 표현해내는 거죠.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특히 소셜 사이언스라고는 했지만 소셜 사이언스 논문에 대한 거고 실제 이런 걸 하는 작성자들의 이공계가 훨씬 많습니다. 이공계에서는 이렇게 지도를 바로 파이썬에서 다운받아서 바로 내용을 표시하고 진행 정도를 시각화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과, 전공, 그리고 연구 주제에 맞게 그 선행 연구들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앞에까지가 데이터에 대한 설명, 어떻게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내 데이터는 어떤 패턴이에요. 라고 했다면 이제는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뭐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해도 참 간단한 건데 외우기는 어려운 뭐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연구 방법에도 대부분은 이 통계학 또는 가설검정이라는 얘기가 꼭 들어갑니다. 가설검정. 물론 인문사회 계열도 하지만 특히 이공계에서는 이게 필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소개를 드리고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가설검정이란 일단 용어만 일단 읽어보고 뒤에 예시를 보면서 몰라는 걸 좀 느껴볼게요. 결국 가설검정한다는 건 내 연구가 기존 연구보다 얼마나 훌륭한지 자랑하는 합리적인 수단인 거예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게 사실 통계학입니다. 물론 통계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통계학 내에서 아주 작은 이 가설 검정이라는 거는 통계학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에 다 쓰입니다. 모든 논문, 모든 특허, 모든 의사결정, 모든 비즈니스 어디든 다 쓰입니다. 이름을 좀 약간 친근하지 않게 가설 검정이라고 썼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비교 도구예요. 제가 가설 검정을 썼지만 결국에 얘는 비교 도구입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설 검정이지 사실 가설 검정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냥 비교하는 거구나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단 우리가 학문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통계학을 다 알진 못하고 가설 검정을 다 알진 못해도 통상 쓰는 최소한의 통계 용어나 사고방식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는 이 최소한의 통계 용어와 사고방식만 얘기합니다. 이걸 설명드리고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드리는 게 이 수업의 아마 메인 목적이 될 거예요. 메인 목적. 자, 이해되셨죠? 이런 방향으로 남은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자, 앞에까지 한 얘기는 논문 주제를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논문 주제를 찾는 방향으로서 서론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데이터의 형태가 어떠한지 설명하는 것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우린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내 연구가 기존 연구보다 좋은지를 어필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계 용어와 사고 방식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 드렸습니다. 자, 일단 조금 지루하지만 용어들을 알아야 됩니다. 용어들. 모든 동네에서 쓰는 건 아니지만 가설검정,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워딩이라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기억해 놓으면 편하실 겁니다. 첫째로 흔히 뭐 로우 데이터, 원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실험을 하시거나 데이터를 다운받았죠? 그럼 막 쌓일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데이터가. 그 자체를 로우 데이터라고 해요. 아니면 뭐 로그, 테이블이라고도 합니다. 테이블. 그 자체의 원래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 로그 또는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중에서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수. 변수, variable, feature, column 다 같은 얘기예요. 동네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엑셀 같은 거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는 나이, 이건 성별 이렇게 쓴다고 할게요. 땡땡 이렇게. 여기에서 변수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열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 하나하나. 변수 1, 변수 2, 변수 3. 즉 특정한 개체나 대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의미를 담은 세로 줄입니다. 이거 하나를 한글은 변수라고 하고 영어로는 variable, feature 아니면 뭐 엑셀 기준처럼 열 또는 컬럼이라고도 합니다. 즉 애초에 이런 전체가 원 데이터인 거죠. 원 데이터 내에서 하나의 의미를 담은 세로줄 하나하나를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라고 하고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봤더니 숫자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숫자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지금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질적 변수, 양적 변수. 무슨 얘기냐면 이 변수가 색상, 성별, 종교처럼 숫자의 값에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색상이 노랑, 빨강, 노랑 돼 있으면 이거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죠. 뭐가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를 분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질적 변수라고 하고 키, 몸무게, 소득과 같은 변수는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비교가 가능하죠. 이런 건 양적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예요, 변수. 무슨 얘기냐? 변수 얘기를 할 건데 4개의 이름이 있어요. 질적 변수, 양적 변수, 독립 변수, 종속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독립과 종속 변수는 무엇이냐면 우리 y는 갑자기 수학이 나와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이공계니까 믿고 쓸게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x에 의해서 y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표시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분란을 낼 건 아니지만 뭐 집값이 y가 되는 거예요. 집값은 어떤 뭐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 뭐 한강에 대한 뭐 위치와 달라진다. 이런 것처럼 뭐 정치, 한강 이런 게 x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x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y는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x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변수라고 하면 이 4가지 변수를 많이 씁니다.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질적 변수, 양적 변수. 이런 워딩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오리지널 데이터 전체는 로우 데이터,
로그, 테이블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 세로 줄 하나를 변수라고 하고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에 따라서 질적, 양적, 그리고 서로 영향 주는 관계에 따라서 독립, 종속, 변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계량 부분은 잠시 홀딩할게요. 통계량은 잠시 스킵을 하고 시간이 되면 설명드릴게요. 우리 중요한 거는 가설 검정이기 때문에 가설 검정이라서 잠시 빼겠습니다. 이제 아실 수도 있고 불필요할 수도 있어서 빼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고 했는데 가설 검정 사실 제가 가설 검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비교다라고 했죠. 이걸 좀 더 의미 있는 표현으로 쓰면 사회 용어로 쓰면 A/B 테스트라고 합니다. A/B 테스트. 이 A/B 테스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와 여기 A 써있죠. A와 B의 실험을 별도로 진행하는 걸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가 이게 A인 것 같아요. 이게 A 화면이고 이게 B 화면인 것 같죠? 어떤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서 이 사람이 내 물건을 사게 만들고 싶다고 할게요. 그러면 A라는 사람들한테는 이 광고만 보여주게 하고 B라는 사람한테는 이 광고만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 광고를 본 사람들은 21%가 물건을 사요. 근데 B 광고를 보여준 사람한테는 38%의 사람들이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이 A 광고와 B 광고가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뭐 잘 만들었겠지.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한 건 이 두 개 중에 B 광고가 실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라고 결정합니다. 의사결정합니다. 이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디나 쓰이는 A/B 테스트예요. 이런 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본 적이 있을 거고요. 자, 이 A를 본 사람들과 B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랜덤하게 구성되어야 됩니다. 랜덤하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랜덤하게 50%를 뽑아서 A를 보게 하고 랜덤하게 50%를 뽑아서 B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한데 광고만 딱 다르게 보여줘서 구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잠깐 걱정이 돼서 그러니 이 A/B 테스트 이해되실까요? A/B 테스트. 두 개의 집단을 나누는데 두 개의 집단은 랜덤하게 두 개의 집단을 나누고 랜덤하게 나누는 이유는 두 집단의 구성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광고는 북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B 광고는 남한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그랬을 때 A, B를 광고를 보고 북한 사람들은 21% 물건을 사고 남한 사람 38% 물건을 사요. 그러면 이게 과연 광고 때문인지 남한 사람 때문인 건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북한 사람들한테 B를 보여주면 38%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A/B 테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비교하고 싶은 대상, 이 문제에선 광고일 거예요. 비교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동일하게 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비교하는 대상에 대한 효과만을 올바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 세팅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 계속 하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광고 효과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겠죠? 광고 효과. 내가 기존 광고가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AB라고 해서 그런데 원래라면 이 A라는 건 기존 광고예요. 이건 신규인 거예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기존 광고보다 새로운 광고가 구매 확률이 높아요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A-B 테스트를 왜 얘기하냐면 앞에서 가설 검정은 뭐라고 했죠? 내 연구가 기존 연구보다 얼마나 좋은지를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연구가 A인 거고 내 연구가 B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연구가 기존 연구보다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가설 검증하는데 이 가설 검증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이 A-B 테스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연구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제시하는 것과 내 연구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인사이트를 준다라고 하면 내 연구 결과가 기존 연구보다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A-B 테스트로 실험을 세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험을 기획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이해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요즘 우리 선거철이긴 한데 오바마가 08년도에 꽤 오래전이죠.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선거 자금을 모으려면은 회원가입을 해서 나의 정책을 보고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홈페이지. 근데 이 오바마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사진이 들어가죠. 버튼이 들어가죠. 궁금한 거야. 어떤 사진을 넣어야 기부금이 많이 들어올까? 어떤 버튼을 써야 기부금이 많이 들어올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문제를 드릴게요. 뭐가 제일 효과가 좋을까요? 오바마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6개의 사진 중에 어떤 게 가장 기부금을 많이 걷게 해주는지가 궁금했고 이 4개의 버튼 중에 어떤 걸 해야 기부금이 많이 모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려 거의 한 10년, 15년 전이지만 이런데도 이미 가설 검증이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오바마는 미국에 있는 시민들 있죠. 랜덤하게 독립된 집단으로 뽑아요. 6개의 집단을 뽑아서 6개를 다 보여줍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 중에 그 랜덤 사람 중에서 가장 기부금을 많이 내는 집단을 확인한 다음에 가장 효과가 좋은 사진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 버튼도 4개의 버튼을 다 쓰는데 4개의 버튼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 시민들 4군데로 랜덤하게 뽑은 다음에 실제로 이 버튼만 바꿔주고 기부금이 많이 모이는 집단을 선택해서
가장 기부금이 많이 모이는 버튼을 선택한 겁니다. 실제 이걸 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다 했습니다. 버튼 4개, 그림 6개 사용해서 어떤 그림일 때 기부금이 많이 모이는지, 어떤 버튼일 때 기부금이 많이 모이는지 확인합니다. 이거 자체가 A/B 테스트이자 가설 검정입니다. 가설 검정. 모든 조합도 다 테스트를 해봤고, 그래서 어떤 버튼과 어떤 사진이 효과가 좋은지 확인했어요. 이런 것도 합니다. 나중에 가입한 다음에 이게 기존인 거예요. 기존. 기존엔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한 거예요. 이 홈페이지가 최고야 라고 그랬는데 새로운 연구를 한 거예요. 새로운 연구. 아니야, 사진 좀 바꿔봐. 그래? 그럼 A/B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가설 검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연구가 19%나 기호금이 많이 모였더라 라고 하는 게 A/B 테스트이자 가설 검증이자 비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많아요. 기부금 낼 때 어떻게 내게 할 것인가, 이런 페이지가 좋은지 이런 페이지가 좋은지. 그뿐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들에서는 어떤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해놨을 때 성능이 좋은지, 매출이 올라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B 테스트를 합니다. 자, 이처럼 사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는 A/B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미. 그래서 A/B 테스트를 이미 여러분들이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이거를 연구 논문에 어떻게 매핑을 시키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처럼 우리는 A/B 테스트를 하는 건데 결국 이미 A/B 테스트는 이 비즈니스와 현실에서 많이 쓰고 있고 이제는 연구에서 어떻게 A/B 테스트이자 가설 검증을 하면 되는지 설명할 겁니다. 자, 아마 이런 주제가 될 거예요. 제가 인위적으로 가지고 온 건데 쓴 거죠. 내가 개발한 알고리즘의 성능은 좋습니다. 라고 내 논문에 써야지 졸업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기존 연구와 내 연구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까요? 예측 알고리즘이라고 할게요. 알고리즘. 그래서 이런 거예요. 데이터 아까 수집했죠, 데이터. 데이터를 랜덤하게 반을 떼서 예를 주고 랜덤하게 반을 떼서 예를 줍니다. 아니면 둘 다 똑같이 다 주던가. 상관없어요. 어쨌든 데이터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는 동일하게 쓰고 기존에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예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능이 90이 나왔어. 근데 내 연구를 새로운 내가 만든 알고리즘을 써서 예측을 해봤더니 95%가 나왔어요. 이럴 수 있죠. 그러면 한 번 했더니 90이 나오고 9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 알고리즘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해봤더니 기존 건 93이 나왔고 내 건 91이 나왔어요. 한 번 더 해봤더니 저는 옛날 건 91이 나왔고 내 건 92가 나왔어요. 이런 거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한 100번을 반복해봤더니 기존 연구의 알고리즘의 성능 범위는 평균적으로 90이 나왔어. 근데 내 연구는 100번을 해봤더니 93이 나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횟수로 늘립니다. 1000번, 10,000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케이스에서 10,000번 중에 대부분이 비교할 수 있겠죠. A/B 테스트 10,000번 중에 10,000번? 너무 많다. 다시 100번 중에
95번은 내 알고리즘이 항상 성능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내 성능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알고리즘이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보다 성능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논문이에요. 결국 그 논문을 보면 사실 내가 한 거는 별로 없어요. 내가 한 건 이 새로운 알고리즘밖에 없는데 데이터는 동일해야 되고 기존 알고리즘은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기존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과 설명을 되게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혹은 기존 방법론 다 쓰고 내가 만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지만 이걸 사용해서 이거 A가 되는 거고 내 연구가 B가 되는 거예요. 100번을 실험했더니 100번 중에 95번 이상 내 연구의 성능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내 알고리즘이 좋은 겁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면 논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A-B 테스트를 하는 게 가설 검정입니다. 사실. 그러면 두 번째, 양치기들은 거짓말쟁이인가? 아니면 애너 땡땡땡이 듀 땡땡보다 수명이 더 긴 것인가? 이런 대한 질문도 당연히 가설 검증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왜 이걸 예시로 드냐면 이미 첫 시간 수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첫 시간 끝나고 질문하신 것 중에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가 있었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지금 예시 1번과 같은 거였으면 아까처럼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이거다. 양치 거짓말쟁이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A, B로 놓고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양치기가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존의 주장은 양치기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가 거짓말쟁이라고 난 주장하고 싶으면 실험을 해야겠죠. 데이터를 모읍니다.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양치기 거짓말쟁이인 거 어떻게 증명하죠?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을. 이게 어떻게 A, B를 비교해야 될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양치기의 거짓말 횟수를 봐야겠죠. 공략자로도 네, 거짓말 횟수를 봐야 됩니다. 횟수를 봐야 되는데, 자, 뭐 이렇게 가능할 거예요. 일반인 100명 뽑아요. 양치기 100명 뽑아요. 그런다면 한 달 동안에 일반인이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양치기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횟수를 비교합니다. 한 달 동안. 30일이라고 치면 30일 중에 일반인은 거짓말을 한 10번, 10일 정도 한다고 쳤을 때 양치기는 한 15번 한대. 그럼 거짓말쟁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A, B를 비교하는 거예요. A 집단은 일반인의 거짓말 횟수와 양치기 거짓말 횟수가 같을 것이다 라고 놓는 거고, B는 일반인의 거짓말 횟수보다 양치기 거짓말 횟수가 많을 거야 라고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치기는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논문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뭐 애너 땡땡땡, 듀 땡땡땡 마찬가지입니다. 애너 땡땡땡 건전지 100개를 사옵니다. 듀 땡땡 건전지 100개를 사옵니다. 실제 수명을 계산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거죠. 100개 중에 100개들의 수명을 봤더니 평균적으로 뭐 한 달이다. 듀땡땡은 평균적으로 뭐 한 달 15일이다. 라고 하면 사실 듀땡땡이 수명이 더 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A-B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A와 B를 구분해서 설계할 것인가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실험을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실험을 설계하는 방식. 자, 이 얘기하기 전에 혹시 관련 내용이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부 주제마다 질문이 너무 다양할 거라서 제가 다 이거를 일일이 보진 못해서 이렇게 추상적인 예로 가지고 왔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난 무슨 문제 풀 거야 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면 A 집단과 B 집단을 구분하는 게 결국 실험 설계의 끝이라는 거예요. 단 A 집단과 B 집단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기여하고자 하는 것만 달라야 돼요. 나머지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험 설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간접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뭐 알고리즘 아니면 거짓말쟁이, 그렇죠? 알고리즘, 거짓말쟁이, 뭐 듀라셀, 건전지 이런 예를 들어 설명을 쉽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막연히 이런 가설 검증은 사실 이 실험 전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결과 해석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p-밸류 같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p-밸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그것보다 이게 좋겠네요. 이게. 아마 이런 회귀 분석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제가 임의로 실험을 했던 데이터인데 y는 fx인 거예요. ax1 더하기 bx2 땡땡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천히 봅시다. 자, y는 무엇이냐? 이게 지금 y가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수라고 되어 있어요. count. 이게 실제로 자전거 대여, 차 렌트 얘기해요. 차 렌트. 렌트 수. x가 뭐냐? 이거는 독립 변수예요. 여기 season, 휴일, 워킹 데이, 웨더, 뭐 기온, 바람 방향, year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날씨가 좋을 때 렌트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씨가 좋을 때 렌트 많이 합니다. X1이 날씨일 수 있어요. 날씨라고 하면 이 시즌이라고 할게요. 날씨, 시즌, 계절, 웨더라고 할게요. 날씨. 그럼 여기 마이너스 7.18이라는 거는 이 A의 값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7.18인 겁니다. 7.18. 자, 그럼 여기에서 아마 이런 문제를 하시는 게 많을 건데 이 개수를 다 렌트 수에 영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혹시 이런 y와 x의 관계를 보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마 이거 되게 심플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실험 돌린 다음에 시즌은 12만큼 영향, 헐리데이는 마이너스 21만큼 영향, 웨더는 7만큼, 템포는 1.8만큼 영향이 있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p-밸류를 봐야 돼요. 여기에도 가설이 있습니다. A-B 테스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 T, P 검정되어 있는 부분이 가설인데 여기 A라고 되어 있죠? 자, A가 있고 땡땡 B가 있다고 할게요. B는 여기다 있다고 할게요. 자, 이 T라는 통계량 그리고 P 검정되어 있는 부분에 가설은 있습니다. 뭐냐? 여기 A가 있죠, A. A가 0일 거야가 A입니다. A는 0이 아닐 거야가 가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개수가 띡 나오는 건 쉬워요. 쉬운데 왜 이 뒤에 이런 쓸데없는 수치를 붙이냐면 통계적으로 알아서 계산을 해봅니다. 뭘 계산하느냐? 자, A/B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A/B 테스트. 일단 통계적으로 이 A라고 되어 있는 날씨에 의한 영향력이죠, 이게. A는 0일 거야 라는 가설이 A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A가 0이 아니다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A가 0이면 무슨 의미죠? 날씨가 렌트수에 영향이 없다란 뜻이죠. 0이 아니면 날씨는 렌트수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걸 수학으로 표현한 게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날씨가 렌트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7.18이 나왔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피검정을 봐야 돼요. 자, 이따 곧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임의적으로 유의 수준을 정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5%라고 할게요. 그래서 유의 수준보다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B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크면 A가 이기는 거예요. 이런 가설이 깔려 있습니다. 통계에 다. 이런 통계량에도 가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자, p-value 수치가 쭉 나와 있죠. 웨더는 p-value가 0이에요. 0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죠. 그래서 너가 추정한 B가 맞아. 즉 A는 0이 아니다가 맞고 너가 추정한 마이너스 7.18은 유의한 값이야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뭘 얘기할까요? 워킹데이. 워킹데이가 뭐냐면 근무일과 휴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워킹데이가 X2라고 할게요. 근데 p-value가 0.94이에요. 그러면 나는 p-value 0.94이고 유의 수준보다 크죠? 그러면 A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A/B 테스트 중에서 A의 손을 들어줍니다. A는 뭐죠? A. 지금 이 B가 되죠, B. 이 개수가 B개가 되겠죠? B는 0이야 라는 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B가 0이다? 내가 추정한 건 0.28인데? 아니에요. 0.28은 의미가 없고 B는 0이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건 0이 됩니다. 0. 그래서 워킹데이는 렌트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체 연구에 A/B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안에서 이런 회계 분석이나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X와 Y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이 개수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 T검정 가설을 찾아보고 가설에서 A가 뭔지 B가 뭔지 다 나와 있어요. 구글에 치면 다 나와요. T검정에 대한 가설은 A는 개수가 0이다. B는 개수가 0이 아니다. 라고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그저 여러분 마음대로 유의 수준을 정하고 그 유의 수준보다 p-value가 작게 나오면 내가 추정한 개수를 마음대로 주장하세요. 떳떳하게 주장하세요. 그런데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크면 여러분들이 추정한 개수는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다 X 쳐야 돼요. X, X. 다 X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렌트 수에 영향을 주는 계수는 hour, month, quarter, quarter, wind speed, humidity, temp, weather, working 아니죠. holiday, season만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문제, 논문 전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뭔가 계산을 한 다음에 결과 해석할 때도 이 A/B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 용어는 거부감이 있거나 어렵거나 하더라도 A/B 테스트가 무엇인지 그 개념은 로지컬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걸 알고 나면 A, B가 무엇인지 검색해서 찾고 이게 1번. 요약하면 1번 A와 B의 어떤 가설을 정했는지 찾고 2번 유의 수준을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시고 3번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내 말이 맞고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크면 내 말이 틀린 거다 라고 주장하는 게 논문에 사용되는 통계학의 전부입니다. 이걸 하려고 가설 검정을 배우는 건데 저도 수업을 하지만 가설 검정 이론만 백날 배우다가 이렇게 수포자들 많이 나와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문과이과를 떠나서 이 가설 검정에 들어간 P밸류가 뭐고 도대체 이 검색이 뭐고 평균 뭐고 통계량 나오고 뭐 밸류나 검정 뭘 도대체 검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정을 엄청나게 하다가 토합니다. 그래서 P를 토하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냥 검색하면 A와 B 가설 나오고 유의 수준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시고 이 로직은 다 똑같아요. 이대로만 해석을 하시면 다 끝나요. 저도 사실 가설 검정 얘기하자면 이 3시간으로 택도 없어요. 4시간 택도 없고 몇 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기엔 조금 드실 수 있어요. 학부생들이면은 한 땀 한 땀을 얘기하겠지만 좀 제한된 시간에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로 방안을 가지고 온 게 보통 제가 논문 강의를 할 때는 결국 여러분들 푸는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실험을 설계하는 건 결국 A와 B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세팅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여러 가지 방법론 써서 테스트 하잖아요. 그 통계랑 막 잔뜩 나와요. 여기에서 숫자가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글을 써야 될 거야. 그때 여기 많은 검정이 들어가는데 여기 다 검정 다 있어요. 더비나슨도 검정입니다. 자크베라 검정입니다. 이거 P밸류입니다. 컨디션 넘버 검정입니다. 스퀴니스도 검정, 커트리스 검정입니다. 다 검정이에요. P밸류 다 검정입니다. 여기 F테스트 프로의 P밸류입니다. 이게 검정입니다. 이 수많은 검정을 보고 이제 난 여기까지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 구글에 치면 구글님께서 친절하게 A와 B가 뭔지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유의 수준을 여러분은 마음대로 정하시고 그런 다음 그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내 말이 맞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쫄 거 없습니다. 당당하게 주장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크면 내 말은 틀렸다. 다시 실험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가설 검정 내용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경 삼아 보세요. 구경 삼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구경 삼아 보면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아실 필요 없지만 흐름을 보셔야 돼요.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제가 마우스라서 필체가 그지 같은데 5개의 모델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레지듀 어널라이시스 뭔지 알 필요 없어요.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A는 모델의 성능이 0이다 라고 써 있어요. B는 모델의 성능이
0이 아니다라고 써 있어. 애초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1번이죠. 검색해서 찾는 거. 2번. 유의 수준을 정하세요. 수준을 정하십니다. 그랬을 때 나는 5%로 할게요. 5%. 0.05죠. 0.05. 그 다음에 의사결정 하시면 돼요. 어떻게?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B.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크면 A. 이게 끝이에요. 자, 뭘 했더니 p-value가 나왔어. 유의 수준보다 작죠? 따라서 A가 맞아요. A가 맞죠? 모델 성능은 0. 얘도 모델 성능은 0. 다 0인 거예요. 제가 인위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면 사실은 다 이 5개 알고리즘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그렇게 주장할게요. 이런 경우가 분명히 여러 번 실험에 나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다시 실험을 해야 돼요. 다른 데이터 쓰거나 다른 6번, 7번, 8번 등의 모델을 써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작아서 내 주장이 참여될 때까지 찾는 겁니다. 학위 논문이 이런 노가다입니다. 사실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름답지 않고 냉정하게 A/B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6, 7, 8을 다 해도 아무리 해도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땐 자, 가장 p-value가 작은 걸 선택합니다.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 네 번째 모델이 p-value가 그나마 제일 작아. 유의 수준보다 작진 않지만 그나마 이 중엔 제일 작아. 그래서 일단 이 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 제가 유의 수준을 마음대로 정하세요 라고 했냐면 유의 수준의 기준은 사실 동네마다 달라요. 분야마다 다르고요. 연구마다 다릅니다. 사실 저는 이 5%가 아니라 사실 제 연구 분야의 인공지능 쪽은 0.5%를 봅니다. 사실은 저는 1% 미만을 보는데 어떤 분야는 15%, 20을 보기도 합니다. 이건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게 없다. 그럼 p-value가 제일 작은 걸 선택하는 것도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왜냐 그 분야가 너무 연구적으로 이게 달성이 안 되는 분야인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런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 2, 3번 A와 B의 가설을 확인한다. 2번 유의 수준은 여러분들의 분야, 동네에 맞게 정한다. 3번은 이건 정해져 있어요. 3번은 바꿀 것도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어떤 거나.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내 말이 맞다. 그렇지 않다면 내 말이 틀리다. 아 그렇네. 오늘 제가 안 쉬고 너무 달렸네요. 그렇죠. 자 어디까지 볼까요? 오케이. 딱 여기까지 하면 좋겠네요. 일단 A/B 테스트에 대한 흐름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쉬고 21분에 다시 뒷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